자, 돌아왔습니다. 후승욱 강사입니다. 자, 5번째 10문제 모의고사인데 이번에는 개발관리 마케팅이에요. 항상 문제는 기출을 제가 기반으로 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 이게 기출 수준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기출이 쉽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쉽고, 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매모호한 주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암기를 안 하고 버티고 계신다면 오늘 해설 끝까지 한번 들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포인트 한번 찍어 볼 테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들어갈게요. 자, 1번은 부동산 관리에 대한 건데 일단 관리하면 9가지 관리가 떠올라야 돼요. 문제를 보기 전에 머릿속에. 첫 번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시설물을 유지하는 시설 관리가 있죠. 이걸 우리는 소극적 관리라고 그러죠.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 그리고 이 시설 관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설은 항상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술적 관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테마잖아요. 이 두 개가. 그런데 첫 번째 전문 관리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만을 관리하지 말고 이제 다양한 걸 요구하는 거죠. 그게 경제적 측면의 관리,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관리를 이제 포함시켜서 뭔가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관리가 이제 첫 번째 임대차 관리가 들어왔죠. 임대차 관리의 극대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전문 관리업체가 자산을 맡겨주면 자산의 가치를 불려주겠습니다 하는 자산 관리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테마죠. 그러면 기술과 경제와 법률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어떤 관리 내용을 분류하라는 거죠. 근데 기술적 관리는 일단 시설 관리니까 시설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게 있죠. 첫 번째, 자,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나오면 시설물의 고장, 시설물의 파손이 떠올라야죠. 기술적 측면의 관리.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킵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은 부지에 건물이 들어오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이나 포장시설 이런 걸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술적 관리.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를 측정하거나 확정 짓는 일. 측량이죠. 측량. 그러면 측량, 기술, 이렇게 기술이 들어와야죠.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요.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나 딱 하나, 인사관리, 노무관리. 인사관리, 노무관리. 얘는 인사비, 노무비, 경제죠. 경제. 그 다음에 시설은 시설의 운영, 유지와 관련되어 있고, 임대차 관리는 임대차 수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자산관리는 자산의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 그 다음에 재매입, 그 다음에 매입, 매각,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결정하는 내용. 이게 바로 자산의 가치를 불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뭡니까? 그러면 자가관리, 그 다음에 전문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위탁관리, 그리고 혼합관리. 딱 이 9가지잖아요. 그럼 들어가 보자고요. 자,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거니까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화 또는 효율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어디 봐도 전문업체 위탁관리 같아요. 그리고 요는 꼭 주의하셔야죠. 대형 건물에는 전문업체의 위탁이 필요하죠. 나왔네요. 경계 측정. 경계 나오면 경계 측량, 측량하면 측량, 기술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옳은 지문.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제, 경영,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기술적인 측면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전문인으로서 경제나 법률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시켜라.
이게 종합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자, 자치관리는 자가관리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하는 관리. 자, 관리요원이 관리 삶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건 당연하겠죠.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관리요원이 관리 삶에 안일해지기 쉽다. 이건 자가관리의 방식이 맞아요.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지 소유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 혼자 하는 게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소유자가 관리 요원을 선별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중국 규모의 부동산에 보면 우리 다른 건 없더라도 주차 관리 요원이 있어요. 관리 요원. 대부분 소유자가 친척분들을 관리 요원으로 선별해서 그 관리 요원에게 뭔가 주차의 관리를 맡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주인처럼 책임을 지면 자가관리겠죠. 그래서 자가관리는 아무튼 다 안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 그래서 관리요원의 사무가 안일해지기 쉽다. 그럼 옳은 질문이에요. 그럼 정답이 5번이겠네요. 자, 혼합관리는 일부는 스스로 그리고 일부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의 책임 소재가 항상 분명해진다, 불분명해진다, 불분명해집니다. 정말 열대 번 나온 논점이에요. 열대 번. 자, 그 다음에 또 법률적 측면이 나왔어요. 법률적 측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하고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옳은 질문. 시설관리. 자, 부동산의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자, 시설관리는 적극적인 관리가 아니라 시설의 사용자가 고장났으니 고쳐주세요 라는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입니다. 맞았죠? 자, 자기관리 방식은 얘가 주어져. 전문 위탁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자가관리에서 나오는 4가지 정도가 있죠. 항상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속한 관리가 가능하다. 자신이 의사를 직접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기밀 유지나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요게 보여야 돼. 요게 일단 주소부터 봐요. 부동산 관리의 추가적인 논점에는 유지 활동이 있죠. 유지 활동. 그 다음에 임대차 활동이 있어. 유지 활동에는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일상적 유지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예방적 유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이를 대응하는 대응적 유지. 첫 번째, 유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 유지가 뭐냐를 물어보죠. 유지는 항상 부동산의 외형과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방과 대응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방적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임대차 관리에서는 항상 2가지 분류로 돼 있어요. 하나는 임차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징수하겠죠. 임대료, 징수. 그래서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건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나오죠. 기준이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주민과의 유대성, 상업용이라면 수익성, 공업용이라면 적합성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임대료 유형에 뭐 조임대차도 있고 비율임대차도 있고 순임대차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건 요 비율임대차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비율임대차가 뭡니까? 기본 임대료가 있고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방법이죠. 이게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임대차 유형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공업용이 순임대차고 주거용이 조임대차입니다. 굳이 암기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하자 그랬어요. 어떤 거? 조임대차. 조임대차 쓰다 보면 뭐랑 비슷해? 주거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은 조임대차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에 나왔네요.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자,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나 보면 시설에 대한 거야. 자, 부동산의 물리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외형적으로 파손된 걸 말합니다. 파손. 그 다음에 기능적 하자는 무엇입니까? 시설물의 고장을 의미하죠. 물리적, 기능적 하자는 다 시설에 대한 거야. 따라서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시설은 기술적 측면의 관리 이렇게 되겠죠. 자, 마케팅에 대한 거요. 마케팅, 셀링 포인트는 26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판매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판매 지향점. 어떤 상품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보면 뭐 때문에 이 상품을 샀어.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 뭐 때문에 사느냐. 그런 걸 뭔가 부각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수업 중에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나의 셀링 포인트는 뭐가 있니? 그러면 너는 착해? 너는 성실해? 요런 걸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중요치 않아. 자,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요새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고객 점유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아니죠. 거꾸로 이거 틀렸네. 이게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요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소비자의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객 점유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관계 마케팅 이렇게 되겠죠. 일단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을 보는 순간 고객 점유가 사라져야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겠네요. 이게 정답이네요.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일회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맞았어요. 그냥 STP는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은 항상 먼저 시장을 쪼개죠. 그리고 왜 시장을 쪼개니? 쪼갠 시장에서 나의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목표 시장을 선정해요. 근데 이 목표로 선정한 시장에도 경쟁자가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근데 포지셔닝은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일단 위치니까 나만의 경쟁적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런 표현. 그 요걸 줄여서 나만의 차별화를 합니다. 이 위치가 나오면, 즉 포지셔닝이 나오면 반드시 위치 또는 차별화 이런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위치, 차별화. 이게 포지셔닝이니까. 아이다는 고객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고객은 아이다. 자, 민자 사업이요. 민자 사업의 방식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일단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 그러니까 빌드죠. 빌드는 볼 필요 없어요. 민자 사업은 다 시작이 B니까 뒤가 중요한 거죠. 소유하면서 운영을 갖습니다. 그러면 소유면 오운이 들어와야죠. 오운. 그리고 운영이라면 오퍼레이트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시설을 준공하고 소유 오운하면서 운영 오퍼레이트를 합니다. BO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BOO. 자, 그 다음에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이게 지금 조금 어렵다 이런 거예요. 자, 건물과 부재 부적응, 설계불량, 설비불량. 그 다음에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 얘는 내용연수를 물어봤는데요. 자, 6월 달에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원가 방식의 3방식. 원가 방식의 3방식 중 원가 방식에 보면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 요인. 감가 요인을 보면 제가 이렇게 두 문자를 땄어요. 물리적 감가는 시작해.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는 건설을, 그리고
경제적 감가는 주인장아 뭐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문자가 시작해 건설을 주인장아. 이게 감가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자,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으로는 외형의 어떤 달아짐을 말해요. 외형적인 파손, 달아짐. 그래서 원인이 뭐니? 그러면 시가 시간의 경과로 달아지는 거, 작동으로 달아지는 거, 이게 작이에요. 해는 재해로 인한 파손이죠. 시간의 경과, 작동 사용으로 인한 달아짐,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한 파손. 이런 걸 우리는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그리고 기능적 감가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했죠. 감정평가에서. 기능적 감가는 일단 뭐가 떠올라야 돼? 균형의 원칙에 위배됐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균형의 원칙에 위배됐을 때. 그리고 이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에서 분석하는 거니까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세트면이잖아요. 합쳐서 끼어.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에 위배될 때 나타나는 경제적 감가. 찌읒. 이게 더해야 되고.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렇게 암기를 했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건이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그 다음에 설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설계의 불량. 그럼 기능이 떨어지죠? 그리고 설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자가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설비의 과소, 설비의 과다. 이게 대표적으로 설자에 있는 거예요. 즉 설계가 불량입니다. 기능을 떨치고, 그 다음에 설비가 너무 큽니다. 기능을 떨치고, 설비가 너무 적습니다. 기능을 떨치는 거란 말이에요. 기능을. 그리고 경제적 감가라는 건 외부 환경과의 부적합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주변 환경, 인이 인근 지역 쇠퇴, 장이 시장성 쇠퇴. 즉 주변 환경, 인근 지역, 시장성 쇠퇴. 이런 걸 경제적 감가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자, 기능적 내용 연수는 기능으로 파악한 내용 연수예요. 근데 왜 여길 봤더니 사례가 설계가 불량입니다. 설비가 불량입니다. 설비가 너무 큽니다. 설비가 너무 작습니다. 그럼 전부 다 기능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 측면에서 내용 연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주 하지 않는 26회 때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걸 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내용 연수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요런 게 기능이란, 여기에 시간의 경과, 요 밑에 보면 요거죠. 시간의 경과, 작동, 사용, 그 다음에 파손.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파악하는 내용 연수, 작동, 사용으로 인해서 파악하는 내용 연수.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도 뭐 상관없어요. 다른 데서 정답이 있으면 되잖아요. 인근 지역의 변화, 외부 환경의 변화. 인근 환경과의 부적협, 외부 환경의 변화. 시장성 감퇴, 주인장이잖아요. 저는 이걸 인근 환경을 주변 환경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의 내용 연수에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도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1번과 2번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우리 시험에 26회 때 처음 나왔고 또 나올 수 있어. 어렵다고요. 그런데 1번과 2번을 이 당시에 모른다 하더라도, 자, 건물의 생애 주기예요. 건물의 생애 주기. 그럼 건물의 생애 주기는 두 문자가 전, 신, 안, 노, 폐. 전신, 안, 노, 폐. 전은 개발 전 단계고, 신축 이후에 안정 이후에 노후화 이후에 폐기 처분이죠. 자, 안정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안정 단계. 이게 신축 이후 안정되는 단계인데,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단계 국면이 연장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평범한 지문이에요. 근데 안정단계와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안전단계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부동산을 유지하고 수선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전체 내용 연수가 결정이 되더라. 옳은 지문이죠. 옳은. 신축 이후에 안정단계에서 얼마나 관리와 수선, 유지를 하느냐. 이게 건물의 전체 내용 연수를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건물의 생애주 기준 노후 단계예요. 노후화되는 단계예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입니다. 오, 맞았네요. 그 다음에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시설, 임대차,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일부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면 전문 또는 위탁 관리가 아니라 혼합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번은 너무 어려운 그렇죠. 상당히 수준이 있는 지문들인데 5번을 봤더니 너무나 쉽잖아요. 반드시 맞출 수 있게 준다고요. 그러나 1번, 2번 특히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꼭 눈여겨보셔야 돼. 자, 토지의 취득 방식이에요. 취득 방식에 대한 개발 방식이면 뭐가 떠오를까요? 개발 방식을 토지의 취득 방식으로 나누는 건 공영개발이에요. 공영개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영개발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그 방식으로 나눈다고. 취득 방식. 근데 밑에를 봤더니 도시개발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에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재분배합니다. 파트너이 헌 토지를 새 토지로 교환해 줍니다. 환지 방식이 되겠죠. 자, 민간 개발 사업이요. 첫 번째, 자체 개발.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민간 개발이라는 건 항상 이 민간이 누구를 의미하더라? 토지 소유자. 그래서 민간 개발 중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먹습니다. 이게 자체 개발 사업이죠.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정확히 말했네요. 토지 소유자인 여기서 말하는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죠. 항상 민간 개발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결국 사업의 주체고 사업 시행자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위험하죠. 수익이 높은 대신에 위험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고요.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로 나눕니다. 자,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 요걸 우리는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기여도라고 한다고. 기여도. 즉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건물을 지어서 그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면 등가 교환 방식이 되겠죠. 지분을 나누어 갖는다. 기여도에 따라 등가 교환 방식. 옳은 지문. 자, 토지 신탁은 믿고 부탁하는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은 그냥 부탁하는 위탁 방식이죠. 일단 형식은 비슷해요. 믿고 부탁하나 그냥 부탁하나. 그런데 포인트는 믿고 부탁하는 신탁은 믿음의 증표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죠. 소유권을 넘기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일단 틀렸어요.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신탁 방식이에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죠? 둘 중에? 항상 사업 주체는 토지
토지 소유자. 그런데 신탁 방식은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시켰으니까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니까 사업 주체도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방식에서는 어떤 문구가 잘 나옵니까? 신탁회사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신탁회사가 되는 거예요. 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업 위탁 방식, 수탁 방식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면서 개발업자에게 위탁 수수료를 제공하는 거죠. 수수료.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위탁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고, 5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을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즉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책에는 공사비가 먼저 나와 있죠.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 또는 청산합니다. 8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이게 27회 때 처음 나왔어요. 우리 개발업의 정의는요. 개발업의 정의는 우리나라 요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2번 나왔는데, 자,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령상 개발업은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 법률에서 개발업에는 시공이라는 행위가 포함됩니까? 이걸 물어봤다고. 자,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발업의 정의에 시공이라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유는 시공은 개발업이 아니라 건설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발업의 시공의 행위는 제외된다. 이것도 시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놈 잘 나오죠. 개발은 항상 위험이 존재하죠. 그 위험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률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게 법시비잖아요. 법시비.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요 법률적 위험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잘 나옵니까? 요렇게 잘 나와요. 요렇게. 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자,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할 때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합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공법. 그래서 공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 거죠.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그 다음에 시장성. 시장성을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미래시장의 성질을 살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흡수율을 통해서. 그래서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 임대됩니까?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흡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시장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되고 임대됩니까? 얼마나 빠르고 많이 시장에 흡수됩니까? 흡수율인 거죠. 흡수율. 일단 옳은 지문이에요.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 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에 제가 띄어쓰기를 잘못하고 있네요. 자, 신탁 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죠. 그리고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오, 맞았네요. 자, 여기는 BTO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이 개발, 그러면 빌드 맞았어요.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킵니다. 그러면 트랜스퍼잖아요. 트랜스퍼. 맞았어요. 그 다음에 민간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합니다. 주의하셔야 돼.
민자 사업에서 임차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임차라는 리스가 들어가야 돼요. 리스가. 그래서 여기는 오퍼레이트가 아니라 리스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가 틀린 지문이군요. 자, 부동산의 이 설명에 해당하는 관리 방식. 소유자의 의사 능력, 지위 통제력. 요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네요. 기밀 유지, 전문성이 낮다. 그리고 업무 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요거 본 듯해요? 안 본 듯해요? 볼까요? 요거. 여기 있네요. 자,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이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무 행위에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요거까지 명확히 하셔야 돼. 나머지는 쉽잖아요. 자가관리죠. 자, 소유자가 의사가 직접 결정하고 소유자가 직접 결정하니까 지위 통제가 발휘되고, 그다음에 기밀 유지, 그러나 전문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직접 관리죠. 자가관리, 직접 관리. 자, 마케팅의 4P예요. 4P는 항상 어떻게 올라와요? 시장을 쪼갭니다. S. 그 중에서 목표 시장을 잡습니다. 타겟팅. 그리고 타겟 시장에서도 경쟁자가 많습니다. 나만의 포지셔닝, 즉 나만의 위치를 설정하고 나만의 차별화를 합니다. 근데 차별화를 하는 방법에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유통 경로와 관련된 내용은 잘 알아야 돼요. 왜? 3가지밖에 없으니까. 직접 할 것이냐, 분양 대행사를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인 중개사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이거 3개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의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광고를 통해서 판매 촉진, 홍보를 통해서 촉진, 인적 판매를 통해서 촉진,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사은품, 경품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화는 너무 다양한 내용이고요. 자, 기억을 보자고요.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했어요. 제품 차별화. 그 다음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직접 할 것이냐, 대행사를 쓸 것이냐, 유통경로.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한 분양가 책정, 가격 전략. 그 다음에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판매 촉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가격 전략 중에 신축 가격이라는 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신축 가격. 신축 가격은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위치, 방위 등의 특성에 따라서,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신축적으로 높여서 판매할 수도 있고 가격을 신축적으로 낮춰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축 가격이죠.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제가 일부러 좀 빠르게 한번 해봤어요. 암기만이 여기는 살 길인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